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10여 년 전쯤 읽었던 책으로 숨막히게 쉬지 않고 읽어내려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소설 중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읽는 내내 가슴이 벅차오르다가도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깊은 침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힘을 가진 소설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호랑이와 함께 태평양을 표류한다는 이 기이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이 소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소년과 호랑이가 바다 위에서 함께 살아남는다는 줄거리가 너무 동화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소설이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철학적 우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작가 소개부터 내용 요약, 느낀 점, 배운 점, 그리고 깨달은 점까지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얀 마텔은 1963년 스페인에서 캐나다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스페인이지만 국적은 캐나다인이라는 태생부터 경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알래스카 등 세계 곳곳을 떠돌며 성장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이란, 터키, 인도 등 서양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넓혀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몸소 겪은 경험이 훗날 그의 문학 세계에 깊은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트렌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나무 심기, 접시 닦기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2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단편소설집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로 데뷔했고, 이후 장편소설 셀프를 발표했지만 문단이나 독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무명 작가로서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출간된 파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듬해인 2002년 영어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얀 마텔을 단숨에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존의 맨부커상 수상작들이 문단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는 큰 반향을 얻지 못했던 것과 달리 파이 이야기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번역 출간되며 누적 판매 1200만 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얀 마텔이 이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인도 남부의 모든 동물원을 직접 찾아다녔고, 힌두 사원과 기독교 교회, 이슬람 회당을 빠짐없이 방문했으며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을 인도 현지 답사에 바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동물들의 생태, 인도의 종교적 풍경, 바다 위에서의 생존 디테일이 그토록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에는 와호 장룡과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명성이 높은 이안 감독에 의해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원작의 감동을 전 세계 관객에게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특히 바다 위의 환상적인 영상미는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로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직접 체험한 얀 마텔의 삶의 궤적이 이 소설의 깊이와 폭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작가가 소설의 소재가 될 만한 좋은 이야기를 찾아 헤매다가 한 노인의 소개로 캐나다에 사는 인도인 파이 파텔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노인은 작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신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 한마디가 소설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독자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이기에 신을 믿게 된다는 것일까? 파이의 본명은 피신 몰리토르 파텔입니다. 인도 폰디쉐리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소년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어식 이름 피신이 영어로 오줌을 뜻하는 피싱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들려서
파이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이는 전학간 학교의 칠판에 자기 이름 옆에 원주율 기호를 적으며 스스로 파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은 사소해 보이지만 자기 정체성을 남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겠다는 파이의 핵심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파이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날 기독교 신부를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되었고 또 이슬람 수피교도를 만나 기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파이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동시에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 종교의 지도자들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파이에게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파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신을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제기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경계를 넘어 본질을 추구하는 파이의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부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동물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파이의 가족은 동물들을 팔기 위해 일본 화물선에 싣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러나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고 16살 소년 파이는 가족을 모두 잃은 채 작은 구명보트 위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파이만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명보트에는 다리가 부러진 얼룩말 1마리, 오랑우탄 1마리, 하이에나 1마리, 그리고 200kg이 넘는 성체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구명보트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연의 법칙 그 자체였습니다. 하이에나가 부상당한 얼룩말을 공격하고 온순한 오랑우탄마저 죽입니다. 뒤이어 리처드 파커가 하이에나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이제 좁디 좁은 구명보트 위에는 파이와 리처드 파커, 오직 둘만 남게 됩니다. 파이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호랑이를 길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채식주의자였던 이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 날 것으로 뜯어먹기 시작하고 호루라기를 불어 호랑이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구명보트의 방수포를 이용해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합니다. 파이는 점차 바다 위의 조련사가 되어갑니다. 리처드 파커에게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떨며 뗏목 위에서 보트를 바라보기만 하던 소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호랑이의 습성을 파악하고 먹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결국 같은 보트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가 보여주는 인내와 관찰력, 그리고 생존을 향한 끈질긴 의지는 읽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파이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다 위에서도 신앙과 의식을 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놓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야말로 파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227일간의 표류 동안 파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잔인함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밤바다에서 수천 마리의 해파리가 빛나는 환상적인 광경,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져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고요한 수평선 돌고래. 때가 보트 주위를 뛰어다니는 경이로운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견딜 수 없는 굶주림과 갈증, 태양의 가차없는 폭력, 거대한 파도의 공포가 끊임없이 파이를 위협합니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시력을 잃은 파이가 바다 위에서 또 다른 실명한 표류자를 만나는 기이한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해초로 이루어진 미어캣들의 섬이라는 환상적이면서도 섬뜩한 공간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 섬은 낮에는 풍요로운 먹이와 담수를 제공하는 낙원이지만 밤이 되면 강한 산성으로 변해 모든 유기물을 녹여버리는 죽음의 공간으로 돌변합니다. 파이는 나무 위에서 인간의 이빨이 담긴 열매를 발견하고는 이 섬이 살아있는 생명을 천천히 소화하는 거대한 육식 생물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다시 바다로 떠납니다. 마침내 227일째 되는 날, 파이의 구명보트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합니다. 육지에 발을 디딘 순간 리처드 파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안가의 밀림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파이는 이 이별에 대해 깊은 슬픔을 토로합니다. 227일 동안 함께 죽음의 바다를 건넌 존재가 아무런 작별의 눈빛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파이에게 리처드 파커는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를 돌보고 길들여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파이를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별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후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 화물선 회사에서 직원 2명이 파이를 찾아옵니다. 파이는 지금까지의 호랑이와의 표류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지만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호랑이와 단둘이 살아남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자 파이는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버전에서는 동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명 보트에 함께 탄 것은 다리가 부러진 선원, 파이의 어머니, 그리고 악랄하고 폭력적인 프랑스인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사는 부상당한 선원을 죽여 미끼와 식량으로 사용했고 이에 항의하는 파이의 어머니까지 살해합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파이는 결국 요리사를 죽이고 혼자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대조해보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진 얼룩말은 부상당한 선원이었고 온순하고 자애로운 오랑우탄은 파이의 어머니였으며 잔인한 하이에나는 요리사였고 리처드 파커는 파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야수적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아름다운 모험담은 사실, 차마 직시할 수 없는 인간의 잔혹함과 살인의 경험을 동물의 이야기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독자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아름답고 경이로운 표류기가 완전히 다른 색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것인가? 두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파이는 조사관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들은 대답합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더 좋다고. 그리고 그들은 최종 보고서에도 첫 번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이야기가 지닌 힘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소설이 끝날 때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이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호랑이가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잔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보다 그 현실을 아름다운 서사로 재구성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큰 생존의 힘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실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용감한 것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기대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파이 이야기는 이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현실 도피나 자기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는 현실에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227일이라는 시간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고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경험했으며 자기 내면의 폭력성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은 뒤에 그 경험을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마치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거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서사 능력의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발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일상 속에서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리처드 파커와의 이별 장면도 오랫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27일 동안 같은 보트 위에서 함께 죽음의 바다를 건넌 존재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것. 파이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것을 평생의 슬픔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파이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리처드 파커가 밀림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한 번만 뒤를 돌아봐 주었더라면, 한 번만 눈을 마주쳐 주었더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리처드 파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227일간의 동행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반드시 아름다운 작별을 선사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어떤 관계는 끝맺음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 어떤 이별은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부재와 미완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 장면이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운 점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여러 가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공존의 기술입니다.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려운 존재, 불편한 상황,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과 어떻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을 파이에게서 배웠습니다. 호랑이를 죽이려 했다면 파이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공존을 선택했기에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우리 삶의 수많은 장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구조와 루틴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파이는 망망대해에서 절망하고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확보하고 물고기를 잡고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뗏목과 보트를 점검하는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해가 뜨면 기도를 하고 낮에는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별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이 단순한 반복이 파이의 정신을 지켜주었고 삶의 의미를 하루하루 연장해 주었습니다. 만약 파이에게 이 루틴이 없었다면 그는 육체적으로 살아남기 전에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규칙적인 루틴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소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편견 없이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소중함입니다. 파이가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를 동시에 믿는다는 설정은 얼핏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도 세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파이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종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신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세계의 다채로움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희생을, 이슬람교에서는 절대자 앞에서의 겸손을 배웠다고 파이는 말합니다.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가치 체계 속에서 각각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이 태도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점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단정 짓지 않는 것, 이것이 파이가 새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설을 덮은 뒤 가장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은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이 질문은 작품 속 일본인 조사관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소설의 결말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마주하기도 하며 자기 안의 어두운 면과 대면해야 하는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파이 이야기는 후자의 선택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운 것이며 때로는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 얀 마텔은 이 소설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삶은 이야기이다. 자신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과 함께한 이야기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든다. 이 세 문장은 짧지만 이 소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반드시 특정 종교의 신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이가 세 종교를 동시에 믿었던 것처럼 이때의 신은 하나의 교리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맥락과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적 갈망.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말하는 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유라고 이 소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파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날 것의 현실 그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로 번역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이야기의 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소설은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 귀의하라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라고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227일간 호랑이와 함께 바다를 건넌 한 소년의 이야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결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한 소년을 실제로 살렸다는 것이고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각자의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내면의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 이야기는 그 호랑이와 함께 바다를 건너는 법을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이 이야기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읽고 나신 뒤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여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